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술사 특강 제 9번째 시간에 그 3차 시 수업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미술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중부자베 지역의 그 불교 유적들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의 미술과 세계문화유산 보로부두르 유적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그 짠디 프람바난을 보셨는데, 그 짠디 프람바난 북쪽에 이제 같은 그 세계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된 유적 중에 짠디 세우라고 하는 데가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이 짠디 세우의 경우에는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전경 보시고 있고요. 이 프람바난보다 이제 이게 좀 더 먼저 생겨서 8세기 후반에 생겼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짠디 프람바난하고 같은 데 있지만 이게 좀 더 먼저 생겼고, 그 불교를 믿었던 왕, 그 파낭카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파낭카란이라고 하는 스펠링은 파낭카란이라고 쓰는데요. 파낭카란 왕이 이제 그 8세기 후반에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명문 792년에 명문이 남아 있는데, 그 명문에 의하면 이 파낭카란 왕이 그 만주스리 그리아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다고 해서요. 만주스리라고 하는 거는 그 문수보살이거든요. 그 문수보살을 위한 사원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굉장히 중요한 불교 사원이고요. 전체 구조는 만달라적 구조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십자형 평면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중앙의 중심 사원을 중심으로 작은 사원들이 지금 이제 파괴가 되긴 했지만 두 개씩, 이렇게 두 개씩 해가지고 입구 들어가는데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줄씩 해서 사원 전체, 여기도 한 250개 정도의 사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프람바난의 경우에는 힌두교 사원이고, 이 세우의 구조를 거의 그대로 가져가면서 중앙에 하나의 사원이 있는 이 세우하고는 달리 안에 그 힌두교의 삼신이 그 마하나하고 같이 배치가 된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훨씬 더 규모도 커지고요. 여하튼 이 중앙 사원부터 시작을 해서 짠디새우는 중앙에 그 문수보살을 모신 중앙 사원과 주변에 있는 250개 정도의 사원들이 이렇게 같이 돼 있는데, 역시 주변의 사원들은 전부 다 무너진 상태,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밀교 단계, 불교 중에서도 이제 이 당시에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밀교 단계의 그 도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요. 밀교 문화에 불교 중에서도 밀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플랜을 보시면 중앙의 사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방에 이제 작은 사원들을 배치한 구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구에 들어가는 길에 보면은 이렇게 그 수문장 신으로 보이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앙에 사원이 이제 가운데 있는데, 힌두교 사원하고 불교 사원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위쪽에 스투파 형태를 그 안치하는 게 그 라트나 형태의 그 장식을 안치하는 힌두 사원하고 달리, 여기 불교 사원들은 스투파 형태를 안치한다 그랬죠. 라트나는 이게 좀 더 이렇게 길고요. 여기 이렇게 중간에 장식이 돼 있고 뾰족한 형태가 돼 있는데, 스투파의 경우에는 이렇게 복발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불교 사원이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그 신상들이나 뭐 상들은 이제 불교 도상들이 주로 많은데, 문수보살하고 관련된 사원이기 때문에 문수보살이 이제 좀 많이 표현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수문장신이 양쪽 들어가는 사방문을 다 2명씩 이제 짝을 지어서 그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그 각종 보살상들이 굉장히 많이 벽감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여기 그 짠디 새우에 보이는 조각 양식들은 8세기 후반의 조각 양식을 보임으로써 보로부두르보다 조금 앞단계의 양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짠디 새우 근처에 있는 중요한 사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짠디 플라우산 로르와 키둘이라고 하는 두 개의 사원이 있는데, 이쪽이 플라우산 로르고요. 이쪽이 플라우산 키둘이라고 하는 데인데, 역시 여기도 8세기 정도에 그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평면을 보시면 커다랗게 생긴 그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사원들이 여러 개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따가 보시게 될 텐데요.
네, 조금 전에 보시면은 이렇게 장방형의 사원이 두 개가 있고 그 주변으로 조그만 그 탑들, 신전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 형태를 보셨는데 요 두 개의 사원이 요거하고 그다음에 이거예요. 그다음에 원래는 요렇게 생긴 것들이 주변에 다 늘어서 있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전부 다 이렇게 부서져서 중간에는 전부 이렇게 돌더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렇게 생긴 사원들이 주변에 돌아가면서 여러 개가 봉헌이 돼 있고요. 맨 끝쪽으로 가면은 이제 별도의 그 불상들만 모셔놓은 공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도 역시 한 8세기 정도 후반에 이제 밀교하고 관련된 사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봉헌자의 모습들이 내부 사원에 이제 그 조각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 일부 봉헌자의 그 조상 중에는 캄보디아 쪽, 크메르 쪽 사람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서요. 당시 이제 크메르하고 캄보디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지역과의 교류를 알려주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8세기에서 9세기의 중부자바 지역의 이 조각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양식을 보이면서 또한 이제 신체 표현은 굉장히 발달한 양식들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조각 수준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아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들이 저는 이 중부자바 지역의 그 불교 조각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힌두교 조각들보다 불교 조각들이 훨씬 더 이렇게 응축된 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힌두 사원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저는 이제 불교 사원에 보이는 조각들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그 가서 보는 사람들의 그 생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긴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플라우산 로르의 사원 벽에 장식되어 있는 보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부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보살상들하고요, 봉환자 상들을 표현을 했는데 이 공양자 상들의 경우에는 당시에 왕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사원 중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그 높은 관을 쓴 크메르인으로 추정되는 크메르 왕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그 표현이 되어 있어서 당시 이제 크메르와 그 인도네시아 그 중부자바 지역과의 교류를 알려주는 그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여기는 주존이 대부분 다 사라졌는데 원래는 불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는 남아있지 않고요. 좌우에 이제 반가절을 한 보살상들만 일부가 남아있는데요. 전체 양식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입구로 들어가면 세 칸의 그 방이 있고 각각 지금 보는 것처럼 밀교의 뭐 문수보살, 허공장보살, 금강수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등 6명의 이제 그 보살상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조는 불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불상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부 조각 중에 미륵보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자카르타에 있는 국립박물관으로 옮겨진 예들도 있고요. 몇 개는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개의 옆 건물 에는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고요. 뭐 수계당처럼 보이는 그 넓은 당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가서 보시면 보살상과 불상이 여러 점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데요. 이 불상의 양식은 역시 8세기 후반에서 이제 9세기 때까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같은 시기에 건립이 된 건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이 수계당으로 보이는 이 건물은 이제 뭐 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이제 중부자바 지역에 그 보로부두르보다 조금 앞 시기에 이런 그 밀교 오개나 밀교 사원과 그 밀교 교리하고 관련된 독특한 불교 건축들이 여러 군데 세워졌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형태들의 이거 지금 보시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보로부두르하고 다 비슷한 시기에서 조금 앞 시기 뭐 그 정도의 그 샤일렌드라 왕조 시기에 만들어진 사원들로 알려져 있고요. 네, 좀 전에 보신 짠디 플라우산과 짠디 새우가 불교 사원인데 족자카르타 근처에 있었던 거에 비해서 족자카르타에서 차를 타고 한 3, 40분 정도 이동해서 그 산 쪽으로 좀 들어와서 이 보로부두르 유적군이 있습니다. 보로부두르 유적군 근처에는 여러 개의 이제 불교 및 힌두교 사원들이 있는데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것은 보로부두르와 그 다음에 빠원과 문드시라고 하는 세 개의 불교 사원이 이제 함께 이제 보로부두르 사원 유적군 해가지고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요. 먼저 문득부터 시작해서 문득바원 보로부두르의 순으로 그 세 유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유적은 모두 다 불교 사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립 시기는 그 8세기 말부터 시작을 해서 9세기 중엽 정도까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먼저 보시는 짠디 문둣은 단독으로 건립이 된 사원이고요. 지금 보시는 아까 보셨던 힌두교 사원들하고 건축 양식이 상당히 유사한데 이 부분에 그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은 모두 다 스투파가 있어서 불교 사원이에요. 위에 부분은 지금 없어진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평면은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게 십자형을 연결해서 만든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의 그 십자형 구조들을 가지고 입구가 이제 여기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이제 감실이 있고요. 그 안에 삼존상이 이제 안치가 돼 있고요. 사방 벽에는 4명의 보살, 3명의 보살이 이제 있는데 이 보살들은 아마 관음하고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제 짠디 문둣은 이쪽 지역에서는 좀 일찍 만들었던 8세기 후반의 건축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단이 있어서 단이 이렇게 있고요. 이 단 위에 본존과 그 다음에 좌우에 협시 보살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의 양쪽 벽에는 그 불교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쿠베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리티 상들을 이제 조각을 해놨는데요. 여기 특히 이제 하리티 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명한 조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드사운의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여기 이제 마카라를 표현을 한 거죠. 마카라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중으로 이제 마카라 나오고 있고요. 계단 올라가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에 그 돌아가는 기단부, 그 다음에 위에 탑에 그 건물의 그 측벽 모두 다 굉장히 화려한 조각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부처님의 불전도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그 계단 양쪽에 있고요. 올라가서 이제 그 사원의 입구 양쪽 벽에는 판치카와 하리티라고 하는 그 불교의 수호신, 호법신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게 하리티라고 하는 그 여성 호법신인데 판치카와 하리티는 둘이 서로 부부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하리티 경우에는 이제 그 아이가 100명 가까이 된다고 해서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여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는 사람의 아이를 잡아먹던 그 여신이라고 하죠. 부처님한테 귀의를 하면서 아이를 수호하는 여신으로 바뀌었고요.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에서는 귀자모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귀자모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를 아는 여성과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역시 아이들이 여기도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모습을 잘 표현한 하이티 도상을 보고 있고요. 예. 문드사원의 외부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여러 가지 보살상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내부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조각이 삼존상, 불삼존상이 있는데 이 불상의 경우에는 의좌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법인을 하고 있는 부처님이 이제 본존으로 모셔져 있고요. 좌우 양쪽에는 그 유희좌라고 하는 반가좌에서 좀 더 느슨한 유희좌를 한 2명의 보살이 있는데요. 먼저 보시는 이제 이 설법인의 좌상을 보면 가슴에는 설법인을 하고 있고요. 뒤에는 마카라의 대좌를 이제 가지고 있고 의자에 앉아 있는 교각 좌상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존명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설법인 좌상의 경우에는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많이 보기는 하지만요. 이미 밀교적 도상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 협시의 특징이 좀 워낙 특이하게 나오고 있어서 존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불상이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좌우 협시 짠디 맨둣이라고 써놨는데 짠디 문둣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맨두트라고 쓰기도 하고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발음이 현지 발음으로 읽느냐 영어식 발음으로 읽느냐 현지 발음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어 발음을 읽느냐 자바 발음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발음 조금씩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냥 짠디 문둣
문듯 또는 맨듯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짠디 문듯의 이제 좌우 협시보살을 보면 한쪽은 화불이 있어서 그 화불이 있고 연꽃을 들고 있어서 로케슈바라 관음의 일종으로 보고 있고요. 이 다른 한쪽의 상은 금강절을 들고 있어서 바즈라파니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문수로 해석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바즈라파니와 파드마파니, 그러니까 연화수보살과 그 금강수보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관음보살과 문수보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왼쪽에 있는 연화수보살이 관음이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만, 오른쪽에 있는 보살상의 경우에는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주존도 역시 논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나오는 독특한 도상들은 이 같은 시기에 나오는 중부자바의 그 보로부드로 유적에서 보이는 독특한 도상의 예들과도 연결이 되는 이 지역만의 알려지지 않은 그 불교 교리하고 관련된 것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짠디 빠원의 경우에는 불교사원,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불교사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방에 돌아가면서 조각이 있는데 내부에는 별다른 게 남아있지는 않은 상태고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같은 유적군에 있어서 함께 등재가 된 거라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원들이고, 이렇게 규모가 작은 사원들은 주변에 몇 개가 더 있긴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일 그 중심이 되는 것은 이 보로부드로 유적이 되겠습니다. 빠원과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봤던 문듯, 그 다음에 보로부드로가 같이 이제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여기 근처에 뭐 응우엔이라든지 몇 개의 사원들이 더 있기는 한데, 다 비슷비슷하게 이게 단독으로 된 사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나 이런 데에는 이제 손상이 좀 많이 가서 본존은 없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로부드로는 지금 굉장히 지금 보다시피 이제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그 산과 같이 인공산의 성격을 가진 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올라가는 길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람 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이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야 되고요. 여기 보이는 이 감실들마다 전부 다 불상들이 봉안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원의 위에 이제 위에서 보는 그 항공사진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사원의 내부는 역시 계속 보고 있던 그 십자형 평면을 기본적으로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형 평면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는데, 한가운데 위에는 그 원형으로 돼서 스투파들을 놨고요. 한 중앙에는 역시 스투파를 놨습니다. 그래서 방형의 십자형 기단과 그 다음에 이제 원형의 그 기단부가 나뉘어져 있어서요. 밑에 있는 기단과 그 다음에 층단 올라가면서 1, 2, 3, 4층 이렇게 있는데, 이 주변에 계단 타고 올라가면 이 양쪽 옆에서부터 이 벽들이 전부 다 조각이 돼 있는데, 뭘 조각을 해놨냐면 갖가지 불교 경전의 이야기들을 조각을 해놔서 불교의 모든 것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산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사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보로부드로에 대한 연구나 그 결론은 지금까지도 별로 나오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 대학원 다닐 때는 한 학기 동안 보로부드로만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한 학기 내내 책을 갖다가 몇십 권을 읽어도 학자들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해서 정말 어려웠던 유적이긴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한 15분, 20분 동안 이거를 갖다가 간단하게 유적이 이런 것이다 하고 가니 뭐 이렇게 잘 알 수는 없겠죠. 보로부드로 유적 같은 경우에는 가서 이 조각이 뭔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그 경전이랑 맞춰서 대조를 하면서 보기 시작을 하면은요, 일주일을 봐도 다 못 봅니다. 다 못 봐요. 하루에 이 한층 다 보기도 되게 힘든, 물론 이제 뭐 힘내서 보면은 그냥 휙휙휙 돌면서 가면 하루에 다 보기는 하죠. 근데 뭐가 있는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여하튼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최근까지 연구들을 이제 모아서 이 보로부드로 유적의 성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구조는 두 단의 이제 기단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해서 4단의 그 테라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회랑이 있는데 여긴 다 일단 다 그 탑돌이 하는 식으로 탑을 오른쪽에 놓고 시계방을 이렇게 돌면서 부조를 보게 돼 있는데 이 부조를 돌면서 1층 회랑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 3층, 4층 회랑이 되고요. 4층 회랑을 지나서 올라가면 넓은 공간이 나오면서 이 윗부분에는 다시 스투파가 1단, 2단, 3단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한가운데 중앙에 탑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왜 학기 초에 보면은 그 유적에 복원하면서 보로부두르 옛날 모습들 보셨죠? 이 탑이 지금 옛날에는 이제 무너진 상태였는데 이걸 카페로 바꿨다가 근대기에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탑 모양으로 이제 그 복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탑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돌아가면서 이제 탑이 있는 그래서 방형과 원형이 어우러진 만달라형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밀교의 만다라라고 하는 건 결국 우주를 구축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 밀교의 만다라 구조를 가지고 와서 만든 인공산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정말 거대한 인공산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보로부두의 경우에는 내부에는 다 이렇게 흙을 채워서 만들었고요. 그 위에다가 이 벽돌이 아니라 돌을 조각을 해가지고 테라스를 쌓아서 이제 외형을 만들었는데, 보로부두를 어떤 학자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달라, 그 세계의 구현, 우주의 구현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템플 마운틴 해가지고 사원을 만든 것인데 산처럼 거대한 사원을 만들었다. 템플 마운틴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기단부하고요. 그 다음에 네 단의 테라스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그 3단의 그 원형 기단부가 있는데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기단부의 경우에는 그 조각들이 대부분 다 그 부처님의 전생, 본생담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는 욕계,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 그 다음에 색계,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 부처의 깨달음으로 가려면 무색계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를 갖다가 여기다 표현을 해놓은 표현을 했다고 얘기를 해서요. 욕계, 그 산스크리트로 얘기를 하면 여긴 카르마다투라고 얘기를 하고요. 색계, 루파다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색계, 이 무색계는 아루파다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형의 테라스 부분이 바로 무색계, 부처의 공간이 되고요. 이 색계 공간 깨달음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이제 항상 욕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욕계에서 색계를 거쳐서 무색계로 올라가는 구조를 이 사원의 순례를 통해서 그 깨달음의 정신세계로 올라간다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한가운데에는 사리를 안치했었던 방 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는 사리가 나오지 않았고요. 이 안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그 미완성된 불상이 하나 나왔는데 이 미완성된 불상은 현재 그 보로부두르 안에 있는 작은 그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 마지막에 보실 거예요. 이제 이 불상이 진짜로 여기서 나온 게 맞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도 좀 있기는 한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리가 들어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이 부처의 일생을 갖다가 불전도를 갖다가 그 중간에 많이 그렸는데 이 불전도에서도 부처의 열반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열반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탑이라고 스투파로 옛날에는 많이 봤지만 최근에는 스투파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스투파라고 하는 건 부처, 석가모니 부처의 열반하고 관련이 돼야 되는데 석가모니 부처의 열반하고 관련된 도상이 여기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사리하고 관련된 것도 없기 때문에 스투파로 보기는 힘들어요. 그거보다는 그 우주적 구현으로 보는 경향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그 연구가 많이 돼서요. 여기 보시면은 그 기단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단의 밭갑부까지 작사카가 나옵니다. 그래서 외벽에 그려진 여기 내벽과 외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벽에 그려지는 것들은 그
여러 가지 이제 랄리타 비스타라와 같은, 이 랄리타 비스타라라고 하는 거는 방광대 장엄경이라고 얘기를 해서요. 부처의 일생을 기록을 한 경전들인데, 부처님의 일생을 갖다 기록한 랄리타 비스타라를 아래층에 표현을 했고요. 바깥 부분은 다 자타카.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랫부분에 있는 기단부에 있는 것도 역시 그 분별선악보응경 같은 그 경전들을 해서 그 업을 쌓는 이야기들이 이제 아랫부분과 외벽에 주로 그려져 있고요. 내벽에 그려진, 테라스의 내벽에 그려진 것들은 불교 경전 중에서 제일 아래층에는 부처님의 생애하고 관련된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간다뷰화라고 얘기를 해서요. 이 간다뷰화라고 하는 게 그 입법계품, 화엄경에 나오는 입법계품의 내용인데, 이 화엄경의 입법계품 얘기가 2층과 3층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다뷰와 화엄경의 입법계품의 내용은 뭐냐면, 선제동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온 사방을 다니면서 그 여러 명의 선지식을 만나서 그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찾아다니는 그 구법행을 하는 선제동자의 구법행을 갖다가 기록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여기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다뷰화가 있다는 얘기는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여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엄경의 입법계품이라고 하는 게 주로 많이 그려져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는 4층 같은 경우에는 그 간다뷰화하고 함께 또 뭐가 나오냐면 보현보살 행원찬이라고 하는 게 또 나와서, 보현보살에 대한 얘기도 다른 데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이 보로부두로에서 이제 그 유일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화엄경의 입법계품은 나중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불화에서 이제 그 수월관음 또 그릴 때 그 수월관음이 입법계품에 의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엄경의 사상이 이 인도네시아의 이 8세기에서 9세기에 어떻게 구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그 조각들이 이 입법계품 간다뷰화라고 하는 경전을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미 여러 선학들이 계속 논증을 많이 해서 부조 하나하나가 다 어떤 장면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이 끝나 있는 상태예요. 현재 알려진 보로부두로에 표현이 되어 있는 기단부부터 시작을 해서 그 테라스, 원형 테라스에 있는 그 부조들의 숫자는 1460 장면이 있습니다. 1460 장면이 있고, 그 1460개의 부조들을 해석을 해 놓은 것들을 보면 맨 아래 기단부에는 분별선악보응경이라고 하는 카르마 비방가라고 하는 경전을 이제 표현을 해놨고 160기가 맨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벽과 난간이 있죠. 주벽이 아까 봤던 내벽이 되는 거고요. 난간이 바깥벽이 되는데 1층의 경우에는 1층에는 2층부터는 이제 한 칸씩만 있는데 1층 회랑은 두 칸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상단, 하단이 있는데 상단에는 그 부처님의 일생 얘기, 그 방광대 장엄경, 랄리타 비스타라를 이제 표현을 해왔고요. 아랫부분에는 아바다나라고 하는 초기 경전의 그 비유경이라고 하는 아바다나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간을 비롯한 바깥 부분에는 전부 다 자타카들이 그려져 있고요. 2층 회랑에도 역시 자타카와 아바다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타카와 아바다나에 대한 해석은 약간씩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1층 회랑 주벽의 상단에 있는 랄리타 비스타라가 일단은 부처의 일생 이해하는데 중요한 경전이긴 한데요. 이 경전에 나오는 내용은 부처의 깨달음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려지고요. 깨달음 이후의 이야기들은 별로 많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의 태어남과 그 수행과 그다음에 이제 그 깨달음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열반과 같은 열반이나 사리탑의 건립 이런 얘기들은 하나도 그 표현이 아예 되어 있지 않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2층 회랑과 3층 회랑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입법계품 간다뷰화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2층과 3층 이어서 그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4층 회랑의 주벽에는 이 보현보살 행원찬이 72장면 들어가는 게 좀 특이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부터 시작을 해서 이 화엄경으로 거쳐서 보현보살 행원찬으로 가는 그 구성이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이 4층 회랑의 이 보현보살 행원찬이 정말 맞는 그
해석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화엄경과 그 다음에 이제 갖가지 불교의 모든 그 경전들의 중요한 내용들이 도해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기단부인데요. 여기 히든 베이스라고 이렇게 써놓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기단부의 부조들은요, 이게 보수공사를 하기 전에 이미 그 안쪽에 숨겨진 부분들이 있어서 발굴을 하면서 확인이 된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기단부에 부조가 있는지 몰랐다가 보수공사하면서 드러난 데가 이제 히든 베이스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르마 비방가라고 얘기를 하는 분별선악 보훈경의 내용들이 도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주벽의 테라스에 이렇게 1단과 2단 나누어서 돼 있는 이 부분은 제 1층 테라스가 되는데요. 1층 테라스에 보면은 지금 이어지면서 이렇게 장면들이 그 조각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장면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길고 아주 내용이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넓은 면에 6개의 조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각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조각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여기는 사람이 여기 쓰면 한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비교적 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 바퀴 돌고 이렇게 1층 다 돌고 2층 다 돌고 3층 다 돌고 이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관광객들 와서 한 층 정도 돌고 조금 구경을 하다가 그냥 올라가서 대충 보고 맨 위 보고 내려가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저희처럼 이제 불교 미술 공부하러 간 사람들은 여기 앉아가지고서는 이제 붙어서 조각을 이게 한 면 한 면 한 면을 다 보고, 또 이쪽 반대쪽에 있는 그 테라스에 있는 조각을 또 한 면 한 면 다 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정말 답사를 가면 너무너무 힘든 데 중에 하나가 보로부두르입니다. 이 자타카하고 아바다나를 표현한 조각들에는 당시 일상생활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조각이 돼 있어서요. 지금 보는 것처럼 뭐 천칭에 뭐를 단다든지, 아니면 뭐 장사를 한다든지, 뭐 동물 싸움 한다든지, 뭐 상인들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그때는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든지, 이런 생활 모습이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어서요. 9세기의 자바의 생활 모습, 중부 자바의 그 생활 모습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그 뭐 천여 개가 넘는 부조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예를 좀 보실 텐데요. 이 기단부에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그 분별선악 보훈경, 아까 카르마 비방가라고 얘기했죠. 카르마 비방가에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열애의 탑에 종이나 요령을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해가지고 어떤 공덕이 있다라고 하는 게 경전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여기 종을 두드리는 사람이 나오고 요령을 흔드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즐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그 종이나 요령을 사원에다가, 이게 사원이에요, 보시를 하면 이런 공덕을 얻는다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뭐 내용을 보고 경전이랑 맞춰서, 경전의 순서대로 나오니까 경전이랑 맞춰보면 거의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러 흑백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흑백 사진이 이게 옛날에 이제 조사를 하면, 그 옛날에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조사를 하면서 찍어놓은 사진들인데요. 지금보다 훨씬 조각이 잘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외부에 노출이 돼 있으면서 뭐 좀 손상된 부분들도 많고 이러는데, 그 옛날 흑백 사진들은 이렇게 좀 더 조각을 자세하게 볼 수 있어서 도산 공부할 때는 이게 흑백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인도 불교 미술할 때 많이 봤던 장면인데, 여자분이 누워 계세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여기 코끼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야 부인의 꿈에 하얀 코끼리가 그녀의 태에 들어간다는 그 랄리타 비스타라에 나오는 부처의 탄생 이야기가 그려진 걸 볼 수 있고요. 상단과 하단을 나눌 때 보면은 이 사이에는 전부 다 이렇게 화려한 장식 문양들을 넣어서 전체를 다 그
아주 자세하게 섬세하게 조각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벽돌처럼 이렇게 조각이 자국자국 난 거를 볼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한 칸에 이게 돌을 몇 개를 맞춰 가지고 조각을 갖다가 다 따로따로 해온 다음에 갖고 와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두 명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했고 아주 정확하게 재단을 해 가지고 돌들을 갖다 구성을 해서 전체를 다 부조를 조각을 한 다음에 이걸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요. 굉장히 정교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이건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사진이 잘 안 보이죠. 그 그늘에 들어가 있고 이게 조명이 좋지 않으면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흑백 사진을 같이 보여드립니다. 같은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자가 나무를 잡고 서 있죠. 그리고 옆에 아이가 또 서 있는데 이 장면 뭐냐면 태자의 탄생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이 여자분이 마야 부인이고요. 여기 이제 아기 부처님이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면서 혼자 걸어가는 그 장면이 이제 표현이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길다란 패널의 한 장면이 이쪽 방향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듯이 부조로 새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단에는 계속 랄리타 비스타라가 밑에는 아바다나가 이렇게 배치가 된 양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의 부조가 사실은 부처의 일생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사실 보기에는 제일 좋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간다비와 같은 경우에는 조각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경전 내용 자체가 선제동자가 올라가 가지고서는 선제동자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다, 무슨 얘기를 들었다, 선제동자가 누구를 찾아갔다, 어디를 만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맨날 나오는 사람이 선제동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사람 하나가 이렇게 나와서 장면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3, 4층, 2, 3, 4층으로 올라가면 조각이 별로 재미없는데 1층의 조각 같은 경우에는 부처의 일생도 지금처럼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바다나나 뭐 이런 데에는 일상생활하고 관련된 장면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서 조각적으로 제일 재미있는 거는 1층 기단부가 1층 테라스가 제일 재미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1층 회랑 주벽에 있는 부처의 정각 장면에서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 장면에서 마왕의 딸들이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자 3명이 지금 여기 나오죠. 여자 3명이 나오고 여기 이제 춤추는 여자들이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마왕의 딸들 여러 명의 딸들한테 이제 보리수 아래에 가서 석가태자를 꿰어서 행을 무너뜨려라 해가지고 보리수 아래에 있는 보살 앞에 가서 이제 유혹을 하는데 이 유혹하는 장면이 여기 이제 묘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리수 아래에 있는 부처님의 장면하고 그 다음에 마왕의 딸들의 장면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장면에서 보시면 이제 마왕과 겨루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마왕의 항복을 받는 품인데 이게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항마촉지 좌로 앉아 있는 석가모니 옆에 마왕들이 와가지고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여요. 내용을 보면은 다 읽을 필요가 없겠죠. 나는 정각을 이루어야 하겠다. 악마왕 파수는 욕계에 살고 있는 가운데서 가장 높고 뛰어나니 여기에 불러 항복을 시키기라. 마왕이 이제 꿈을 깨고 나와서 두려움을 풀고 대신들을 불러서 이제 군사를 갖고 이제 석가를 물리쳐야 되겠다 하고 마왕이 이제 마왕의 군대가 이제 석가를 공격하는 항마 장면인데요. 전체 보시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리수 아래 항마촉지인한 부처님이 계시고 여기 이제 군대들이 와가지고 마왕의 군대들이 활을 쏘고 하면서 공격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마 장면까지 이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1층이 끝나게 돼서요.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항마 장면 있는 데까지 해서 석가의 일생이 이제 랄리타 비스타라의 내용을 따라서 이제 묘사된 게 1층 상단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아바다나와 그 다음에 자타카 관련된 도상들이 있는데 아바다나와 자타카의 도상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몇 가지 재미있는 장면을 보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작은 배와 큰 배로 이루어져서 항해를 하는 장면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배의 모습은 보로부드루의 조각 중에서 이제 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요. 원거리 항해가 이런 배를 통해서 이런 배로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로부드루 박물관, 보로부드루 그 유적군 안에 들어가시면 그 안에 이제 박물관이 두 개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각각 다른 그 전시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이 배와 뭐 그다음에 무역에 대한 걸 전시하고 있고요. 또 다른 그 박물관은 이제 그 유적에서 나온 여러 가지 유물들을 전시해 놓고 있어서요. 가급적 시간이 되시면 두 개의 박물관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보는 2층 회랑에서는 대방광불 화엄경에 나오는 입법계품의 내용을 도해를 했는데요. 선제동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기 꿇어앉은 사람이 선제동자고요. 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제 만나러 온 사람인데요. 이 입법계품의 내용을 따라서 보면은 지금 요 장면은 아마 관자재보살, 관음보살이죠. 관음보살을 방문하고 있는 장면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관음보살로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보관에 화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음보살을 방문하는 장면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몇 개의 부조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역시 그 선제동자가 관음보살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 뒷부분에 나오는 관음보살의 경우에는 4개의 팔을 가진 밀교도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좀 특이한 양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역시 경전에 나온 내용을 따라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4층 회랑 주벽에 이제 표현이 된 보현보살 행원찬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뭐 현재 연구들에 의하면 보현보살 행원찬 중에 이제 지금 구절들 미래의 세간 등불께서 모두 다 깨달아 법륜을 굴리시고 열반의 구경 정멸을 나타내실 적에 제가 다 그 세존께 찾아가 참배하게 하소서. 널리 바다처럼 많은 행을 다 청정하게 하시고 바다와 같이 원력을 원만하게 하시며 바다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의 모임에 다 공양을 드리면서 보현행에 영겁토록 살아서 영겁토록 싫어함이 없게 하소서라고 하는 장면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잘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보시는 것도 역시 보현보살 행원찬에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해와 달이 이제 표현이 돼 있어서 보현보살 행원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나오는 부처님의 경우에는 이제 설법인의 부처가 표현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보현행원찬은 지금 보는 것처럼 경전의 내용이랑 지금 딱 그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조의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경전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혹은 우리가 모르는 경전을 도해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층의 해석은 약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아래층의 1층의 주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층에 이제 표현되어 있는 그 입법계품 그 간다뷰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 내용들 불교 경전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네 바퀴의 그 테라스를 갖다가 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아주 넓은 스투파 공간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테라스 양쪽 옆으로 이제 보이는 그 밑에 쪽에서 이제 그 테라스를 바깥에서 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감실이 마련되어 있고 각 감실마다 다 불상이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불상은 온전한 상태도 있고 불상이 없어진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이 테라스 공간은 아무런 부조가 없어요. 아무런 부조가 없고 이 종이라고 벨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 모양의 이 스투파들만 잔뜩 있는데 스투파 내부는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투각이 뚫려 있고요. 안에 보면 불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 스투파들은 이게 이제 파손이 됐던 걸 복원한 거니까 이게 윗부분에 이제 윗부분에 이 종이 없어진 상태로 없어져서 이제 불상이 드러난 상태로 있긴 있는데 모든 이 종 모양의 장식 안에는 전부 다 불상이 봉안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그 스투파라고 부르긴 하지만 부처님이 봉안된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사방면에 있는 불상들이 수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방불, 밀교에 나오는 사방불을 봉헌한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서남북에 따라서 동쪽에는 항마촉진의 불자상이 다 모든 불상들이 다 동쪽에 있는 불상은 항마촉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그 라츠나 삼바바로 보이는 항마촉진은 이렇게 밑에를 가르치면서 손등이 바깥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손등이 위로 보이는 게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있는 불상은 한쪽 손을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거는 아모가시리 불공성취로 보고 있고요. 서쪽에 있는 선정인을 한 불상들은 아미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의 탑에 원래 있었던 것은 비로자나를 넣어야지 화엄경의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다 밀교의 오방불 개념에도 맞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비로자나는 현재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비로자나의 수인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진짜로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 부호가 찍힐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여하튼 이 전법윤인을 한 상들도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전법윤인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전법윤인을 한 상들도 몇 개가 있어서 이런 사방불의 개념들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법윤인 상들이 몇 개가 있다는 거죠. 아래층 단에서 이제 몇 개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종 모양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불상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 손상이 되거나 혹은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도 확인이 되기는 합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불상들의 경우에는. 여하튼 같은 이 보로부두르 사원의 경우에는 9세기 8세기 말부터 시작을 해서 한 30년 정도 걸쳐서 9세기 전반 정도까지 계속 만들어진 거대한 신전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왕실의 사원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왕실의 모든 사람들이나 아니면 민간인들이 이 사원을 방문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거는 특별한 공간으로서 그 제한된 사람들, 신분이 높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행력이 높은 승려들에게만 개방이 되던 아주 특수한 그 신전으로 불교 사원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는 그 8세기에서 9세기 때 그 중부자바 지역에서 발달한 밀교 계통의 불교의 모든 사상을 집대성에서 만든 우주적 세계관의 불교적 우주의 세계관을 구현한 공간이 보로부두일 거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고요. 아쉽게도 이제 많은 불상들과 부조들의 많은 부분들이 파손이 좀 많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벽면 부조들은 대부분 다 잘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 바깥에 있는 불상들은 대부분 손상이 많이 돼서요. 없어진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출된 불상들 문제들이 이제 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한없이 이 주변이 전부 다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운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찍 올라가시면 일출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몰도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에 따라서 이 조각들의 그 방향이 이제 계속 변하면서 아침에 보는 빛의 그 조각상과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보는 빛의 의해서 보이는 조각상이 달라서 이게 순례에 있어서도 시간대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좀 바뀐다고 하는 것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 전 지역에서 보여지는 형태들이 그 밑에서 보는 것과는 또 굉장히 다른 경관들을 주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위에 올라가서 막 사진을 찍고 뭐 안에 손 넣어가지고 불상 만지고 이랬는데 최근에 특히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난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 특히 이제 이 유산의 보호를 위해서 유네스코에서 계속 지적을 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자체 정부에서도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이런 탑 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불상을 만지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금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불상들은 각 지역 여기도 뭐 엄청나게 많은 불상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아예 없어지거나 팔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떼버리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는 역시 오랫동안 1000년 정도 가까이 여기 메라피가 분화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재에 덮여 있었던 화산재에 덮여 있었던 탓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서 떨어져 나간 부분도 많고 근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훼손이 되면서 불상들이 유출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로부드로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불상들 몇 개는 자카르타에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가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외부로 유출된 불상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불두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의 불상이 워낙 특징적으로 생겨서 머리가 약간 이렇게 사다리꼴로 생겨가지고 이마 쪽이 넓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동글동글한 그런 형태들을 하고 있는데 요 보로부드로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불두들은 서양의 박물관에 나가 있는 예들도 몇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로부드로 경내 보로부드로 유적 안에 가시면 아까 박물관이 한 2개 있다 그랬는데요. 그 중에 한 박물관에 가시면은 이제 여기서 출토된 각종 뭐 토기를 비롯한 유물들도 있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완성의 석불 조각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상이 지금 보시는 이 상인데 이 상은 이 손이 지금 아직 다 완성이 안 돼 있죠. 항마촉지인의 상인데 얼굴은 잘 돼 있지만 아랫부분은 아직 다 미완성의 상태인데요. 이 불상이 바로 그 중앙탑, 보로부드로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중앙탑에서 발견됐다고 알려져 있는 불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물관에 가시면 이게 별도로 이제 그 전시라기보다는 여기 사람들이 와서 공양도 드리고 뭐 이제 이러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외야외에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상이 이제 그 중앙탑에서 나왔다고 하는 상이고요. 항마촉지인의 불좌상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비로자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방의 불상들을 밀교의 도상에 맞추어서 배치를 했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보로부드로에서 나온 보로부드로 유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도상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사원의 구조 같은 것들을 보셨고요. 인도네시아에는 이런 사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로부드로가 가장 크고 단일 건물로는 가장 큰 유적이긴 하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프람바난이나 짠디 세우와 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사원군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자바 지역에 가도 이런 큰 유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부자바 동부자바 사이에도 힌두교와 불교 유적들이 이제 여러 개가 산재해 있는데요. 10세기가 넘어가면서부터 나오는 인도네시아의 이 조각, 이건 이제 조각이기도 하고 건축이기도 한 그런 특징들을 가진 이런 유적들은 돌로 만든 유적들은 워낙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왕들마다 자기들의 사원들을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슬람이 15세기 이후에 전해지면서 13세기 이후부터 이제 이슬람이 강화가 되면서 사원들 이슬람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신상들을 숭앙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교도의 신상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파괴를 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유적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만 일단 뭐 보로부드로하고 프람바난의 경우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가 지금 인도네시아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발리,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족자카르타 지역의 이 두 사원군들이 이제 인도네시아의 제일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의 태국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하는데 이제 불교도들이 지금도 많다 보니까 불교 성지순례로 이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은 이제 가보기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언젠가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보로부드로 유적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교 조각들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니까 꼭 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보로부드로의 이 구조가 어디서 처음 시작이 됐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인도의 동인도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정도고요. 똑같은 유적은 사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만의 아주 독특한 양식을 보여주는 불교 사원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아까 보셨던 2차 시에서 보셨던 프람바
프람바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요 앞 시기에 3차 시 앞에서 보셨던 그 짠디 새우와 같은 조형 양식하고는 또 다른 종류의 그 부조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독특한 그 순례 공간이자 성소로서 보로부두르의 의미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그 힌두교 유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유적으로 나누어서 그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캄보디아의 유적을 볼 텐데 캄보디아 유적들은 대부분 원래 힌두교 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짠디 그 프람바난에서 보았던 또는 이제 그 앞에서 보셨던 디엔고원의 사원들, 짠디 아르주나와 같은 디엔고원의 사원들에서 보셨던 그 힌두교 그 사원 양식들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11세기 이후에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캄보디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